한국의 온돌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라고요. 여기 한 중국인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신의 나라의 모든 전통과 문화들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며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트롬스에 사는 크리스틴입니다. 제 가족은 저를 포함해 아빠, 엄마, 그리고 남동생까지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건축회사에서 일하셨지만 지금은 숙박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의 숙박업 덕분에 노르웨이의 많은 여행객들과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원래 인테리어나 건축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몇 년 전 한국으로 떠난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자란 저는 추운 겨울에 익숙했기 때문에 한국 겨울의 추위가 별로 대단할 것 같지 않았어요. 노르웨이의 혹독한 겨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고 여행 일정 중 한국의 전통 숙소인 한옥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예상보다 훨씬 추웠고 찬바람은 마치 온몸을 베어내는 듯했어요. 특히 여행 첫날 밤 차가운 날씨에 제대로 잠을 못 잘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묵었던 한옥 숙소에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함이 발끝부터 몸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지글지글 끓는 듯한 온기로 느껴질 만큼 강렬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같이 바깥의 온도와 대비되는 내부의 온기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희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누웠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밤은 처음이었어요. 바닥 난방의 따뜻함이 저를 완전히 녹여주었고 덕분에 꿀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뜻한 커피를 마시려고 숙소 밖으로 나갔는데 숙소 주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방은 따뜻했나요? 라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방이 너무 따뜻해서 놀랐어요. 노르웨이에서 왔는데 한국 겨울이 이렇게 추울 줄 몰랐고 또 방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시며 그건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 덕분이에요. 라고 하시며 온돌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온돌은 방바닥 아래를 데우는 방식으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바닥에 열을 저장하는 돌이나 흙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열기를 유지하고 방 안에 따뜻함을 골고루 퍼뜨리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정말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숙소의 난방 시스템은 효율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빠의 숙박업에 이 정보를 전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온돌 시스템에 대해 이것저것 더 자세히 여쭤보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노르웨이로 돌아가면 꼭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온 저는 아빠에게 온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따뜻한지 또 제가 한옥에서 경험한 포근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전했어요. 저는 온돌이 아빠가 운영하시는 숙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며 강력히 추천했죠. 하지만 아빠와 엄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한국이 얼마나 추워봤자지. 겨울이라 해도 우리나라처럼 혹독하겠어? 그렇게 따뜻하다 해도 방을 데운다고 얼마나 따뜻하겠니? 부모님은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따뜻한 휴양지의 나라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제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저는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에 포크를 내려놓고 투덜대며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제 모습에 당황했는지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무시해버렸어요. 방에 올라가 답답하고 짜증난 마음을 감추고자 이불을 덮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딸, 그렇게 화낼 것까지 있니? 아빠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게 아니야. 라며 저를 달래셨지만 저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가보세요. 라고 말하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빠는 제가 더 할 말이 남은 듯 했지만
이내 포기하시고 나가며 제 방문을 닫아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 감정적으로 심술을 부린 것이 부모님께 죄송해서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빠는 제 분위기를 눈치껏 살피시더니 엄마와 눈빛을 교환하셨죠.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엄마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딸 크리스틴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는데 부모님도 한번 느껴보고 와야 하지 않겠어. 모처럼 엄마 아빠가 오붓하게 데이트 즐기고 올 테니 너희들은 얌전히 있어야 돼. 알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풀렸고 아빠와 엄마가 한국에 온돌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풍경도 즐기고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행 일정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묵었던 한옥 숙소를 비롯해 한국 전통 가옥과 온돌을 경험할 수 있는 숙소를 중심으로 예약해 드렸고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와 맛집 정보도 알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셨고 저와 남동생은 잠시 할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찾으시더니 크리스틴, 내가 말한 온돌 난방 정말 대단하더라. 방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줄은 상상도 못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한국에서 온돌을 직접 경험해보고 나니 제가 했던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달으셨고 엄마도 한옥에서 잤던 따뜻한 밤이 정말 잊히지 않아라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 댁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부모님의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숙소의 난방 방식을 온돌로 바꿔보면 어떨까? 효율도 좋고 손님들도 더 만족할 것 같아. 엄마도 그 생각이 좋은 것 같다며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드디어 온돌의 가치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뿌듯했고 과연 숙소 리모델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며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한국 여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숙소의 난방 방식을 온돌로 바꾸기 위한 대규모 리모델링을 계획하셨습니다. 기존의 난방 시스템을 모두 철거하고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을 최대한 재현할 수 있도록 자재를 구입하고 설계를 시작했어요. 아빠는 한국에서 만난 인테리어 전문가와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조언을 구하셨고 아빠가 과거 건축회사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도 10분 발휘되었죠. 리모델링은 몇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리모델링에 매진하게 되면서 공사 중에는 저와 남동생이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가끔씩 저희 얼굴을 보러 오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숙소 공사 현장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어요. 아빠는 공사 과정에서 늘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직접 온돌을 경험해봤으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정말 기뻤고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매진하는 모습에 묘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몇 달간의 공사 끝에 숙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새로 바뀐 숙소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노르웨이식 인테리어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방 안에 들어가면 온돌 난방 시스템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각 방에 자주 드나들면서 며칠 동안 방의 편의성에 대해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할머니를 초대해서 바뀐 방을 구경하게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에 낯설어 하시던 할머니는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크게 놀라셨어요. 얘야,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정말 포근하고 좋구나. 그 말을 들으신 아빠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고 저도 그 순간 부모님과 함께했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숙소는 많은 여행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어색했는데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숙소는 처음이에요. 정말 편안했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공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어서 여행으로 꽁꽁 언 추위를 한 방에 녹일 수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라며 후기를 남겼고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부모님은 온돌 난방 도입이 우리 숙소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하셨고
저는 이런 성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의 숙소 리모델링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온돌 난방 시스템이 여행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여행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과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죠. 이 모든 경험은 제 인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꿈이 없었던 제가 비로소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아빠의 숙소 리모델링 과정에 참여하면서 인테리어와 건축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온돌 난방 시스템이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느끼는 안락함과 만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후 저는 대학 전공을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과감하게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가업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한 것을 기뻐하시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하는 동안 저는 단순히 실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간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난방 시스템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의 온돌 난방처럼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함과 안락함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각 지역과 자연에 맞는 조화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노르웨이의 한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해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실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동시에 저는 아빠의 숙소에서 배웠던 경험을 살려 온돌 시스템을 활용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이 경험들은 모두 제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던 중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의 숙박업을 운영해 보고 싶다였죠. 아빠의 숙소에서 온돌 난방의 성공을 직접 목격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대자연과 오로라를 보러 오는 여행객들이 많다는 점을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독채로 된 작은 코티지를 지어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코티지의 천장을 방풍유리로 덮어 하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바닥에는 한국의 온돌 난방을 적용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손님들은 밤하늘에 펼쳐진 오로라를 실내에서 감상하며 따뜻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땅 문제였어요. 노르웨이의 높은 물가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제 계획이 참신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땅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저는 잠시 꿈을 접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빠에게 들었는지 제게 땅이 필요하냐고 물으셨죠. 할아버지가 생전에 소유하셨던 농장이 있는데 몇 년 전까지 다른 농부가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방치된 상태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니? 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고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날을 잡고 저는 아빠와 함께 농장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 본 농장의 인상은 관리가 되지 않아 상태는 엉망이었지만 넓은 초원과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빠도 농장을 둘러보며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셨고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여기라면 정말 가능성이 있겠어 라며 제 아이디어를 지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유년 시절 농장에서 염소와 젖소, 양들을 키우며 지냈던 과거를 회상하시며 감상에 젖으셨죠. 아빠는 추억에 젖어 여기서 다시 농장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양들이 자유로이 뛰어노는 목장이 바라다 보이는 코티지를 하게 된다면 해가 떠 있을 땐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초록초록한 절경들이 보이는 뷰를 손님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밤이 되면 오로라가 하늘에 펼쳐져 아름다운 뷰를 손님들께 선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보겠다고 아빠에게 말했고
여기에 아빠가 목장을 운영하면 어떨지 물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자신이 현재 운영하는 숙소를 버리고 올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남동생이 뜬금없이 내가 목장을 해볼까? 라고 했어요. 평소 동물을 좋아했던 남동생이었고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았던 동생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기에 괜찮을 것도 같았죠. 아빠는 남동생의 열정을 보며 내가 목장을 맡는다면 내가 투자금을 지원할게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그만두고 코티지 설계와 디자인에 전념했고 남동생은 다른 목장을 찾아다니며 농장 운영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했던 건축 경험을 살려 공사팀을 꾸리고 숙소 건설에 필요한 지인들을 불러 프로젝트를 도왔습니다.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며 코티지와 목장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씩 결정해 나갔어요.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존 농장의 위치에 전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도심과 떨어져 있는 농장이다 보니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로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빠는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아빠가 대답했죠. 내가 숙소를 온돌로 바꾼 뒤로 전기세와 난방비가 40%나 줄었어. 오랫동안 쌓여온 이 데이터와 경험을 믿고 온돌로 시공하면 문제없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공사가 끝나고 4개의 독채 코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각 코티지는 침실, 거실, 화장실로 구성되었고 침실과 화장실 천장은 방풍 유리로 설계해 하늘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한국식 온돌난방을 적용해 손님들이 노르웨이의 추운 겨울 속에서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드넓은 초원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뛰어노는 양들이 보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의 오로라가 선명히 떠올라 손님들에게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했죠. 코티지 오픈 전 가족들은 한 명씩 나누어서 돌아가며 각 코티지에 머물러 보았어요. 생활해보면서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불편한 점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숙소 오픈일이 다가왔어요. 숙소 오픈 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도심과 떨어져 있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코티지의 따뜻함과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며 만족감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코티지들은 많은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숙소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잊지 못할 하루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킹 리스트를 확인하던 중 한국인 손님 한 팀이 예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름만 봐도 한국인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우리 코티지의 온돌 시스템을 그들이 어떻게 느낄지 궁금했습니다. 비교적 일찍 목장에 체크인을 하러 오셨고 저는 친절히 코티지를 안내하며 온돌 난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온돌 시스템에 놀라며 덕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픽업 트럭을 이용해서 한국인 손님을 코티지로 안내드리고 난 후 예전과 달리 한국인 손님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짐을 풀고 나오자마자 제게 엄지를 치켜 올려주며 최고라고 칭찬해줬어요. 따뜻한 바닥이 한국의 향수를 그리게 한다고 했죠. 저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저녁 또 다른 아시아계 손님 한 팀이 체크인하셨습니다. 저는 이분들도 친절히 맞이하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던 늦은 밤, 코티지 방향에서 갑작스러운 폭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창밖을 봤고 코티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픽업 트럭을 타고 코티지로 올라갔습니다. 폭죽 소리가 들린 곳은 아시아계 손님들이 머물던 코티지였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손님들에게 양들이 자는 시간이라 소음에 민감할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님들은 제 말을 듣고 알겠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셨지만 저는 내려오는 길에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돕기 위해 코티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전날 불꽃놀이를 했던 아시아계 손님들이 저를 보더니 어제는 미안했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어젯밤은 편안하게 지내셨나요? 고 물었죠. 그러자 손님들은 온돌난방 덕분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 그분들이 온돌은 원래 우리의 난방 방식인데 여기서 보니 반갑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놀라 혹시 한국인이신가요? 고 여쭤봤습니다. 그분들은 표정이 굳어지며 아니요. 우리는 중국인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국인 손님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니 혼란스러웠어요. 그 순간 옆 코티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 손님들이 머그잔을 들고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인 손님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온돌난방이 중국의 것인가요? 이분들이 중국 분들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자 한국인 손님들은 웃으며 그러라고 하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한국인 손님의 반응에 중국인 손님들은 격분하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을 때 우리의 문화를 다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한복과 김치도 모자라 이젠 온돌까지 자기들 것이라니. 그러자 한국인 손님 중 한 분이 머그잔을 땅하고 내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기원전 5000년쯤 두만강 서포항 집터라는 신석기 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거쳐 서기 4세기 황해도 안악사목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그려져 있고 고려 중기 이후에는 방 전체가 온돌로 된 통구들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본 적 있습니까? 중국인 손님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우리 중국 북방에서도 온돌이 발견되었어요. 당신들이 그것을 가져간 게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말한 내용들이 다 진실인가요? 어떤 역사적 근거가 있죠?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동북공정 관련 논문을 쓰면서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유의 문화를 훔치고 싶다면 훔쳐보세요. 하지만 역사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손님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어젯밤 너무 포근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 침구를 바닥에 두고 잤습니다. 여행의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주인공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생겼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한국의 온돌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이기에 온돌을 제대로 느끼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 여행을 할 때 전통 가옥에서 잠을 청할 때에도 침대 없이 이불을 바닥에 깔고 수면을 취하는 형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인 손님이 말을 이어갔어요. 이 숙소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하룻밤 더 묵어도 될까요? 주변의 경치도 제대로 느끼고 싶네요. 저는 부킹리스트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휴대폰으로 체크했어요. 마침 공실이라서 숙박이 가능하다고 한국인 손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손님은 조금 있다가 산책하러 내려갈 겸 목장에 와서 추가금을 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손님은 들어갔고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중국인 손님들은 표정이 굳은 채로 체크아웃을 하러 나왔습니다. 중국인 손님과 함께 픽업 트럭을 타고 내려오는 분위기는 엄숙함 그 자체였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목장에 도착해서 중국인 손님들을 보내고 난 후 저는 숨막히던 분위기가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한국인 손님이 내려와 추가금을 결제했어요. 그리고 양들을 볼 수 있냐고 해서 저는 남동생이 일하고 있는 목장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하며 한국인 손님들은 저희 남매의 목장을 즐기셨어요. 그리고 산책을 하고 오겠다고 말하시고 나가셨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한국인 손님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학자라는 말에 온돌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 겸 식사를 함께 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흔쾌히 함께 하겠다고 했고, 준비는 저와 동생이 할 테니 잠시 쉬고 있으라고 했죠. 한국인 손님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한 후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었어요. 평소 궁금했던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고 지금 자신들의 코티지에 설비된 온돌이 어떤지에 대한 리뷰도 들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말했어요. 수천 킬로나 떨어진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내 집 같은 포근함을 느끼게 해준 코티지의 난방 시스템이 정말 경이로웠고 한국인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식사가 마무리되고 손님들을 코티지에 모셔드리기 위해 나온 순간, 경이로운 순간이 연출되었어요. 하늘의 오로라가 아주 선명하게 커튼을 치고 있기 때문이었죠. 아른거리는 오로라의 광경을 보며 모두가 말없이 하늘만 바라봤어요. 그러던 중 한국인 손님이 말했어요. 한국의 온돌난방도 접한 것도 경이로운데 이 오로라는 정말 경이로움 그 자체네요. 행복합니다. 그 순간 저는 오로라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 시스템이 이렇게 나의 인생에 깊게 들어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온돌의 따뜻함과 노르웨이의 경이로움을 함께 선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제 삶과 가족, 그리고 우리의 숙소까지 바꿔놓은 귀중한 경험이 경이로운 순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숙소에서 따뜻함과 경이로운 순간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형체가 추위에 적응을 했다는 학설도 제기된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공기의 온도차가 달라서 독감에 걸리기 쉬운 목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저도 최근에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되도록 멀리하고 미온수 섭취로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국 무시하더니 꼴 좋다. 태국의 한 공장. 사람들이 모여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걱정 어린 눈으로 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오늘의 주인공. 도대체 태국인들이 한국의 어떤 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했던 차크라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 내에서 한국 기업이 철수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고 그로 인해 삶이 어떻게 뒤바뀌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삼성을 처음 알게 된 건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태국에서는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최고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특히 삼성 공장은 태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렸습니다. 저도 그 명성을 듣고 삼성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태국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이었고 복지 혜택도 뛰어났어요. 무엇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급여 덕분에 가족들과 함께 살며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태국 내 일부 정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벤코리아라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 노동자를 착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인터넷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를 외치는 글과 영상이 쏟아졌고 길거리에서도 한국 기업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저와 동료들은 그 운동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줬고 실제로 저희 공장의 급여와 복지는 태국 내 다른 회사들에 비해 훨씬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우리 공장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 기업이 떠나야 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을 외쳤습니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에게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태국 노동자를 위한 정책처럼 보였지만 저희 같은 현장 노동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미 충분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던 우리는 정부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정부와 삼성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삼성 공장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어요. 그 과정에서 삼성은 태국 내 생산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몇 달 후 회사는 전기 가전 중 하나인 오븐의 생산 라인을 멕시코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장에서 이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날 우리 모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벤코리아 운동의 결과라며 정부와 시위대를 비난했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삼성의 철수는 단순히 공장 몇 개가 닫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삼성과 거래하던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주변 상점들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만 해도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는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한국 기업이 떠난 뒤 태국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우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떠난 자리는 태국 내 다른 기업들이 채우기엔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저는 지금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삼성의 철수가 발표된 이후 태국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 기업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회를 놓친 뒤였어요. 정부는 삼성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안했지만 삼성은 결정이 바뀌지 않을 거라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멕시코 이전 결정은 단순히 태국 내 정치적 리스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 USMCA를 통해 북미 시장에 유리한 물류와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였습니다. 반면 태국은 최근 정치적 혼란과 함께 기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문제는 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여러 글로벌 기업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으며 태국 철수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스즈키가 태국 공장을 철수했고 중국 태양광 기업들도 떠나면서 지역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일하던 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나누던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국민들에게 태국 경제는 한국 기업 없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 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빈자리는 고스란히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입국 면세점 폐쇄와 같은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방콕과 치앙마이 같은 주요 공항의 입국 면세점 운영을 멈추며 비용 절감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꼴이잖아요. 결국 정부의 대책은 부작용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은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글로벌에 진출한 기업인 삼성이 철수하도록 놔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빈도가 재직하던 근로자들을 제외하곤 모두 나몰라라 하고 있는 태국 국민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태국과 한국 사이의 경제적 교류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죠. 삼성의 철수는 태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가장 컸지만 다른 한국 기업들의 철수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CJ, 롯데, 현대홈쇼핑 같은 소비재 중심 기업들의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관광업과 연계된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던 롯데면 세점이 문을 닫으면서 관광객들의 소비가 감소했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는 태국에서의 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하면서 자동차 산업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태국은 한때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며 자동차 제조업 강국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일본 기업들의 철수와 함께 한국 기업들까지 떠나면서 그 명성이 크게 퇴색되었습니다.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태국에서의 현지 공연과 이벤트를 줄이고 더 이상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런 철수는 한국-태국 간 문화 교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비슷한 이유로 태국을 떠나면서 동남아시아 제조 허브로서의 태국의 위상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기업들이 떠난 자리는 실업률 증가와 경제 침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정부는 강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이 촉발되었을 때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한국 기업을 겨냥한 발언을 하며 분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자신들이 부추긴 반기업 정서가 어떻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삼성 철수 이후 태국 정부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 기업 세제 혜택 강화였습니다.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철수한 기업들을 다시 유치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책이 너무 늦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떠난 기업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았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정치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 우선 정책을 강화하며 자국 기업들을 적극 지원했지만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전진당 해산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시위대는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외국 기업 철수를 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태국을 자립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정책들이 오히려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특히 벤코리아 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반외국 기업 정서는 결국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잃게 했습니다.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이 맞물려 외국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갔고 이로 인해 태국 바트와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폭등했고 일반 가정의 생활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태국을 떠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태국의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 지점이 삼성 철수 이후였기 때문이었죠. 삼성이 떠난 뒤에도 태국에서 성공적으로 생산 기반을 구축한 기업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남은 기업들도 더 낮은 비용을 찾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이동할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감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과거 한국 기업들을 겨냥했던 압박 정책이 자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쳤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을 부추겼던 정치인들 역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태국 국민들은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태국을 떠난 이후 벤코리아 운동은 더 이상 과거의 열기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운동 초기에는 태국의 자립이라는 구호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지만 실제로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한 뒤 자신의 생계가 외국에서 들어온 해외 자본들과 기업들에게 걸려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뒤에야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삼성에서 일했기 때문에 처음 벤코리아 운동이 시작되고 운동에 동참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을 대놓고 비방하는 글이 넘쳐났고 주요 도심에서는 한국에 반대하는 집회도 자주 열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게 나쁜 것이다 라고 단순한 생각만 하며 재계 운동에 동참하라고 하는 지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뇌를 빼내어 정성 들여 씻겨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정부의 정치인들이 이런 분위기를 묵인하거나 불쏘시개처럼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태국의 분위기를 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압박했죠. 그러나 삼성이 철수한다고 공표하고 다른 한국 기업들까지 잇따라 떠나기 시작한 후
처음에는 신났죠.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이 다가오고 난 뒤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일자리가 사라지면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먹질 못하고 경제적 압박이 오니 웃음이 한숨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저도 삼성공장에서 일했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한 가지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위대를 더 강하게 막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초기에 벤코리아 운동에 관심을 가지던 동료조차 이제는 그 선택이 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아직도 벤코리아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떠난 이유는 우리가 아닌 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태국 국민들은 이제 벤코리아 운동이 단순한 애국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국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감정적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벤코리아 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이곳은 삼성공장과 하청업체들이 몰려 있던 곳으로 벤코리아 운동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 기업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 그렇게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한다고? 운동이 한창일 때 태국 자립이라는 구호에 열광했던 사람들도 현실을 마주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태국만의 경제를 세우겠다는 비전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고 떠나간 글로벌 기업들이 남긴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서 빈자리는 고스란히 경제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들을 들은 젊은 층에서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재평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제공했던 안정적인 일자리, 기술 교육, 그리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가 떠난 이후 더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벤코리아 운동이 가져온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와 인터뷰, SNS에 자신들의 생각을 적으며 한때 반기업 정서를 조장했던 몇몇 인사들조차 이제는 태국이 다시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를 얻어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는 명성에 걸맞게 재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벤코리아 운동은 우리의 실수였다는 반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이 제공했던 기술 교육과 글로벌 기업, 환경 속에서의 경험이 지역 사회와 개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지를 깨닫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다시 많은 사람들이 벤코리아 운동이 잘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비상계엄령 뉴스 때문이었죠. 최초 벤코리아를 잘했다고 말하던 소문은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뉴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내부에 심각한 정치적, 군사적 위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벤코리아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반성하던 얼굴색을 다시 바꾸며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한국이 태국을 버리고 떠나니까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야. 우리가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무서워서 같이 일할 수 있겠냐? 한국이 태국에서 철수한 건 전쟁 준비 때문이라면서? 한국, 태국인 강제 송환해줘서 고마워. 우리 국민들은 목숨 건졌네. 한국이 우릴 강제 송환하고 기업을 철수해서 태국을 망하게 하려고 한 행동들에 신이 분노하여 천벌을 내린 거야. 한국에서 전쟁 나면 난민들이 태국에 오겠지? 우리도 강제 송환시키자. 이와 같은 말들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태국에서 철수한 이유도 전쟁 준비 때문이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시물에는 불법 체류자들을 돌려보낸 것도 전쟁 준비였다는 식의 댓글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을 반성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다시금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 동료들조차도 이래서 한국 같은 외국 기업에 의존하면 안 된다며 한국에 대한 불신을 다시 키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인지
그것이 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만약 한국이 큰 위기를 겪는다면 그 여파는 태국에도 치명적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삼성이 떠난 이후 저희 지역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이고 공장이 닫히고 관련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무너진 뒤로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망한다는 소문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곳에 남아있는 소수의 한국 협력 업체들조차 문을 닫게 될까 봐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망하면 우리가 더 힘들어질 거야. 한국을 비난하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내 말도 맞아. 하지만 한국이 우리를 버린 건 사실이잖아. 그게 우리 잘못이었어도 우린 이미 버림받은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은 노동자들에게는 더 이상 여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문제나 국가 간 갈등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고 당장의 밥벌이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서로가 헐뜯고 비난하기보단 원만한 소통과 대화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태국의 여론에 동요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어볼 테니 한국에 계신 여러분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소란으로 끝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간 제 한국인 동료들도 무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길 바랍니다.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아야 태국 역시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모든 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죠. 저도 뉴스를 계속 보며 심각한 나라의 정세에 고민이 많은데요. 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에서만 보던 사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 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우러러보는 화려한 모습에서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썩은 달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형체가 추위에 적응을 했다는 학설도 제기된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공기의 온도차가 달라서 독감에 걸리기 쉬운 목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저도 최근에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되도록 멀리하고 미온수 섭취로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